예, 3차 시 학교에 이어서 11주 구병모 소설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페미니즘과 한국 소설, 페미니즘과 사회학적 상상력, 뭐 이런 주제로 구병모 소설 내 이웃의 식탁을 읽고 있죠. 자, 2차 시 말미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정리합시다. 지금 이 꿈미래 실험 공동주택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서효진과 신재강이 카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재강이 서효진에게 행하는 그루밍 성추행의 한 흐름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 보지요. 하여튼 이제 신재강의 입장에서 신재강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 차를 얻어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고맙고 미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는 같이 출발할 수 있는데 퇴근할 때는 이제 두 사람의 그 시간이 좀 맞지 않아서 신재강이 퇴근할 때까지 서효전이 좀 기다려야 된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늘 미안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그 고마움의 표시를 했다.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서효진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해요. 이를테면 그 간식으로 빵을 사가지고 와서 이제 먹으라고 이렇게 그 봉지를 열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단호하게 안 먹은다니까요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불편하니까. 그래서 어거지로 이제 빵을 한 조각 이렇게 뜯어 먹으면, 베어 물으면, 그리고 빵을 먹다 보면 이렇게 그 입술 주변에 빵 부스러기가 한두 개 몇 개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럴 때 보세요. 여러분 판단해봐요. 신재강이, 이 남자가 자기 손을 그 볼 입술에다 대가지고 이 빵 부스러기를 이렇게 털어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서효진 입장에서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근데 그 불쾌하단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은근슬쩍 이렇게 그 스킨십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 여성은 다 알 거 아니에요. 하는 남성도 알아요. 그런데 신재강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서효진은 뭐가 그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효진 입장에서는 그래도 왜 이제 그걸 그냥 내색을 하지 않고 끙끙거리고 참냐 이거예요. 공동주택의 남자들에게는 예민하고 까탈부리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또 여자들에게는 밑도 끝도 없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나무집 남편에게 꼬리치는 여자로 보이게 될까봐 전전긍긍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그 같은 불편한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에,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녀가 말하기 전에 다른 경로로 그 남편의 귀에 들어가면 좀 상황이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남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효진은 신재강이,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지금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하지? 이거예요. 신재강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 애매모호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묘사해서 남편을 이해시키는 데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섬세한 사고 회로와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돼서 그만 포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이 신재강이 빵을 먹으라고 그냥 하도 어, 어거지를 부리길래 그 빵을 하나 한 점 먹고 있는데 입술 주변에 빵 부스레기가 좀 묻었다. 그런데 신재강이 자신의 손을 뻗어서 그 이 빵 부스러기를 털어주더라. 그 이야기를 소효진이 남편에게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남편의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럼 그 미친놈이네라고 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아니 당신이 도대체 카풀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였길래 에? 그 남자가 자신의 손을 당신의 입술 주변에 뻗어서 빵 부스러기를 털어내 준단 말이야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서효진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남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신재강이 이제 그냥 낮에 인터넷에서 본 사회면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출근할 때 40분, 퇴근할 때 40분이니까 차 속에서 서유인도 내용을 아니까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냥 슬쩍 한번 사람 구해주려다 딱 붙들었는데 그걸 갖고 민감하게 굴면 앞으로 무서워서 누굴 구해 안 그러겠어요? 내가 만약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요진 씨 허리를 꽉 끌어안았다 하면 요진 씨 기분 나쁘겠어요? 내가 기껏 요진 씨 놓치지 않으려고 잡아당겼는데 어쩌다 보니 둘이 딱 붙어서 가슴이나 엉덩이 뭐 어디 중요한 데가 닿았다? 이건 넘어가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 이런 말. 음, 애매하고 모호하지만 그러나 그 속내를 전혀 모를 것 같지는 않죠. 이거 희롱이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행동으로 어, 구체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 말만 했지 뭐 내 몸을 또 이렇게 만진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실제 눈앞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밖에는 신재강의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채 그대로 허경에 증발한 것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낙담해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 남편도 서효진을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홍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이 신효 이 서효진을 이상한 여자네, 뭐 남의 남편을 유혹하나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나 이제 소설은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돼야 되겠죠. 그래서 서효진에게 신재강이 고가의 화장품 억지로 선물하면서 두 사이의 관계, 나아가 공동주택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관계가 파국을 맞아요. 서효진이 극구 사양했음 해도 그가 건넨 고가 화장품을 받아들고 인사치를 아까 얘기했죠. 고맙습니다. 제가 뭐라도 해드려야 할 텐데 나중에 식사라도 뭐 이런 말 끝에 신재강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하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 둘만 비밀이 그 둘만이라고 하는 비밀스러움과 은밀한 못지않은 추진력이 나쁘게 들려면 이 강압성이 친절함과 친근함의 외피를 뜯고 새어나와 요진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고민 끝에 그녀는 이제 이 신재강과의 저녁 약속을 약속이 아니고 이제 일방적으로 지금 신재강이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저녁 약속에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단을 내려요. 어떻게? 예정보다 일찍 이제 서둘러서 약국을 나와요. 그래서 집으로 향하죠. 그랬더니 이제 이 또 신재강은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문자 폭탄을 보내와요. 뭐라고요? 요진 씨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신재강도 뭔가 일이 좀그 의도대로 돼 가고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 폭탄을 이렇게 보내요. 자기 합리화죠. 요진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왜 그래요? 제가 뭐 수작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늘 이런 거죠. 밥 한 끼 사겠다고 했다가 별수모를 다 당하네. 이렇게 이제 이 소요진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게 결코 언어와 무관하게 존재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말을 또 많이 해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것만 봅시다. 발화 주체가 지금 발화가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음성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거. 이 발화 주체가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그 말이에요. 발화 주체가
자신의 언술이 표현하는 가변적인 가치와 이해관계에 대하여 자기 성찰을 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언술은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 자기 성찰이 가능한 경우에 비로소 비판적 혹은 이론적 언술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소설에서 신재강이 남성 신재강이 여성 소요진에게 건네는 은밀한 말과 몸짓들에는 투명하지 못한 지속적으로 유동하는 하나의 사건으로서의 이데올로기가 내포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성적인 희롱의 의도가 성적인 왜곡된 성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의도가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건 그루밍 성범죄의 한 유형이 분명하다고 나는 봐요. 그 행위가 그러면 그게 뭡니까? 결코 평등하지 못한 남녀 관계에서 비롯됐고 그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알고 있죠. 알고 있어도 자기가 이제 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변명에다가 또 이제 그 자기 부인이 안다거나 다른 사람이 알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자기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뭐 수작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밥 한 끼 사겠다고 했다가 내가 별수모를 다 당하네. 정말 어이가 없네. 이렇게 이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든 신재강의 언어는 결국은 자기 성찰을 결여한 그런 언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요진에게는 일종의 성적 폭력이 되는 거죠. 페미니즘 문학이 페미니즘이 이제 여성주의적 관점을 말하죠. 페미니즘 문학이 억압적이고 불평등한 남녀 관계에 대한 침묵을 깨뜨리고 이 관계를 변화시키고 싶어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구병모 소설 내 이웃의 식탁은 일련의 페미니즘 소설의 범주에 포함되죠. 자, 서효진이 느끼고 판단하기에 신재강이 곧 밥을 먹자, 내가 사겠다, 그런데 둘만이 먹는 걸로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운전대에 살짝 손을 얹어서 서효진의 손과 스치거나 빵을 먹도록 하면서 입 주변에 묻은 빵가루를 털어주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으로 볼을 건드리고 지나간다든가 또 뭐라고 잘 먹으니까 예쁘네. 정말 잘 먹으니까 예쁘네. 누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소설에서 또 간밤에 옆집에서 이제 부부 싸움을 이제 온 동네가 시끄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요진 씨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되나 들어보고 싶다. 이 소리가 지금 부부 싸움 하면서 하는 소리인 것처럼 말했지만 결국에 이제 부부 관계에서의 소리를 이제 그런 맥락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효진은 미쳐버리겠죠. 음? 하여튼 여진이 밥을 먹자는 그 일방적인 요구, 약속을 지키지 않자 그렇게 안 받는데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제가 뭐 수작이라도 그런 것처럼 보여요? 이런 반응은 이제 프로이드가 또 한 말 중에 망가진 주전자 농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 남자의 이웃이 남자에게 빌려간 주전자를 망가뜨려서 돌려주면 어떡하느냐라고 책망을 하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요것을 이제 어떻게 보냐면 그 어떤 여성에게 그러니까 이웃에 사는 여성에게 이웃의 남성이 그 주전자를 하나 빌려갔어요. 근데 이제 주전자를 돌려주는데 그걸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망가졌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제 여성이 아니 빌려간 주전자를 망가뜨려서 돌려주면 어떡해요? 라고 이제 책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전자를 빌려간 남자가 처음에 이제 뭐라고 대답하냐면 처음에는 난 망가뜨리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 망가뜨리지 않았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다가 아니 지금 한쪽에 푹 들어갔구만. 뭐 망가뜨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대답하냐면 여기 빌릴 때 이미 망가졌더라.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 이거 새로 산 건데, 새로 사서 내가 쓰지도 않고 있다가, 필요하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멀쩡한 거 빌려줬는데 이걸 지금 다 망가뜨려서 갖고 왔잖아요. 응? 뭐 언제 뭐 처음부터 빌려갈 때 망가진 상태였어요.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나중에 이 남자가 이제 뭐라고 딱 잡았대냐면 아예 빌린 적조차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프로이드가 망가진 주전자 농담이라고 하는 이제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이제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이제 고발해요. 이제 예. 그럼 그 남자 옹호자들이 이제 어때요? 여자를 빌려 간 적도 없는 주전자를 빌려갔다 그러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망가뜨려졌던 그 주전자를 빌려줘 놓고 멀쩡한 주전자였다고 말하고 저 여자 아주 못쓰겠네 라고 이야기하겠죠. 이러면 이제는 주전자가 아니라 그 여자가 망가진 주전자가 돼버리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가? 바로 지금 서효진이 그런 상황에 지금 내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효진은 그것이 오해였든 진실이었든 간에 공동체 생활에 잡음을 가져온 장본인으로 찍히고 나면 모든 주민과의 관계는 파탄이 나겠죠. 그런 상태로는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주택에서 더 이상 평범한 인사와 몸짓과 말을 건네며 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얼굴을 굳히지 않고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 넘기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삶은 다짐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짐을 행위로 옮기는 과정이거든요. 그 다짐을 행위로 옮기려 할 때 부딪히는 난관, 혹은 그 행위의 결과로 얻게 되는 칭찬, 욕 이런 것들이 바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효진은 그 다짐을 행위로 옮기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별거해요 남편과. 그리고 공동주택을 또 떠나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이제 결론을 보도록 합시다. 자, 사람들은 대부분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 깨닫게 돼요. 뭐냐면 아이의 탄생으로 삶의 규모가 방대해지는 데 반해서 재정은 축소되는 아이러니를 겪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대학생들은 이제 그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이제 그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한 소위 그런 삶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요. 아이의 육아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에 따르는 어떤 비용의 지출, 예. 삶의 규모는 늘어나는 데 비해서 재정은 이제 돈은 늘 이제 부족해지는 그런 아이러니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게 돼요. 그러고 나서야 그 전까지 자신의 삶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던지를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혹은 어떻게든 시간을 보내면서 체세포의 수를 착실히 불리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일이라면 아이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점점 자라죠.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른의 일이란 뭡니까? 주로 시간을 견디는 데 있다. 예. 그런 동안에 자신의 존재는 날마다 조금씩 밑그림으로 위치 지어지고 끝내는 지우개로 지워져 간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경험해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나는 소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병모 소설 내우의 식탁은 작은 규모의 회사에 다니면서 제때 얼굴을 받아오지 못하는 남편 고예산과 그런 남편의 턱없이 부족한 데다 불규칙한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SNS를 활용해 중고품 거래를 하다가 수치를 모른다는 비난을 듣기도 하는 강교원은 밤새 부부싸움을 하죠. 그래서 아내인 서효진이 약국으로 출근해서 강교원, 서효진은 이제 약국으로 출근해서 넉넉지 않은 생활비를 벌어오고 자신은 집에 남아 아이를 돌보는 전은호는 이제 잘 풀리지 않은 영화 배우 실업자, 영화 감독 실업자 정은호는 이 강교원에게 이제 동병상련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 공동 육아 당번이었던 모양이죠. 아이들 데리고 시내 키즈 카페 다녀오고 다른 사람들은 이러저런 일로
공동주택에 남아있지 않은 저녁 시간에 강교원과 전은호가 뜰의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모처럼 편하게 웃음꽃을 피워요. 그런데 하필 신재강의 일방적인 저녁 약속에 가지 않으려고 일찍 퇴근하던 서효진이 그런 광경을 딱 보게 되네. 그러니까 이제 소윤이 지금 마음이 여러 가지로 상해서 이제 오고 있는데 남편이 또 이집 여자하고 깔깔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전은호가 남편이 그날의 비용 전부를 부담했다는 정보도 자연스럽게 알게 돼. 그러니까 서효진은 아 그랬단 말이지 오늘 이 인간이 다 썼단 말이지 하고 비릿한 마음이 돼요. 자기 지금 약국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생활비 벌어 오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얘를 데리고 뭐 시내로 나가서 키즈카페를 가고 저쪽 이 비용을 제가 다 썼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화가 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그 데리러 가는데 어, 아이 시율이가 강교원네 집에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가 지금 이 두 사람은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이제 밖에 나와 있는 거니까 자신을 보자마자 엄마 빨리 집에 가요 하고 울음을 터뜨리니까 이제 이렇게 뚜껑이 열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서여진은 남편 은혜에게 별거를 선언하고 택시를 불러 집을 빠져나가는 것으로 소설이 이제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희망인 동시에 절망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 소설이 아주 적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어머니가 독박 육아를 당하고 있든 독박 육아를 자처했든 독박 육아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자녀 양육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억울함으로 이어져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런 감정이 분노로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데 이 소설에서 아이를 맡아 키우는 사람은 현재 남편이죠. 남편인데 이 서효진의 분노는 결국 일가정 양립이 애초에 가능하지 않은 현실을 아주 적실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구병모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한국 여성 작가들 소설들에서 육아의 어려움, 일과 양육의 불가능을 토로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은 것은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또는 변화 없이 지속되는 현실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겠죠. 작가가 현실을 분석하고 종합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였을 때 이것을 의미로부터 의미화로 가는 작업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문학 사회학은 하나의 작품을 분석 종합해서 그 작품의 의미로부터 의미화로 가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평론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병모를 비롯한 일련의 여성주의 소설에 드러난 사회적 현실은 한국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애초에 가능하지 않은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구병모 소설 이 내 이웃의 식탁의 경우에 이 일, 즉 영화 작업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은 탓에 아내가 밖에 나가 생활비를 벌어오고 자신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은호가 감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좀 피상적으로만 그려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인데 그건 뭐냐면 여성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남성의 세계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어서 그럴 것이다. 그 역의 관계도 물론 뭐 마찬가지겠고요. 그렇긴 해도 육아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밥벌이를 위해서 감내해야만 하는 일도 사실 만만치 않은 건 아니죠. 그 여성인 소외진 자신이 절감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그 겪는 생존에 결박된 노예적 삶의 양상을 이 소설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 부부 사이가 원만하다는 착각은 곳간이 차 있을 때나 가능하게 마련이다 라고 하는 소설 내 인물의 바라는 누구라도 살아가는 일에 복음 혹은 필요함을 비껴가지 못한다는 새삼스러운 깨달음을 주죠. 암담하거나 쓸쓸하게 그지없는 그런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구병모 소설 내 이웃의 식탁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하나 봅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삶을 끊임없는 전쟁으로 바라보기로 마음먹을 때와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계속 진행되는 구성적 대화로 간주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매우 다른 종류의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병모 소설 내 우세 식탁의 경우에 남자들이 어떻게 이제 그려지고 있냐면 이 소설에서 신재강의 경우는 이웃집 여자에게 치근대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그다음에 전은호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그런 상태, 그다음에 고 여사는 보잘것없는 상황, 이렇게 그려져요. 대신에 여성 인물들은 꿈미래 실험 공동주택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육아를 계획해서 실행에 옮기는 홍단이, 또는 남편을 대신해서 생활비를 벌어오는 소효진, 아이를 돌보면서 그림책 사파를 그리는 조현애, SNS를 통해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강교원 등 보다 적극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 물론 여성들의 삶 역시 위태로운 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 소설은 그러니까 남녀 역할의 전도, 이를테면 젠더의 구성과 배열을 전복함으로써 남성 가장과 여성 주부의 성 역할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존의 가족주의적 젠더 체제를 일정하게 해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전통적인 남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일 수도 있고, 그것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작품의 현실을 핍진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제 소설 내 인물들에 대한 성격 부여가 기왕의 페미니즘 소설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자칫 남성은 악이요 여성은 선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구도를 답습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서여진에게 치근대는 신재강의 경우가 그러죠. 이것은 자칫 주어진 그 남성 지배 질서 안에서 여성은 체제와 구조의 피해자라고 하는 그런 단일 범주로 고정됨으로써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전망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하더라도 문학의 현실을 그림으로써 그 너머의 모습을 지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일정하게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작은 공동체를 꾸려야 했던 이들 내 가족의 실험이 불가능성의 확인이라는 것으로 규결되고는 있지요. 그러나 나름의 이제 의의가 없는 건 아닌데, 뭐냐면 신자유주의 기획이 관철되는 시대에 생존에 종속된 노예의 삶에서 여성이나 남성이나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 소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현실에 대한 소사적 자기 반영성이라고 하는 관점이 중요한 까닭은 소설이 현실과 허구의 긴장 관계를 통해 지금 여기에 우리 삶의 문제를 조명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 자, 이렇게 우리가 11주차는 구병모 장편 소설 내 이웃의 식탁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소설이 우리의 현실을 어떤 측면을 잘 드러내 주고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숙고하게 하는가, 이런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11주차 마무리니까 노래를 하나 들읍시다. 자유름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25, 21. 바람에 날려 꽃이 지는 계절엔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너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네.
가슴 시리도록 행복한 꿈을 꾸었지 그날의 노래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지난 날의 너와 나의 목소리도 너의 눈동자도 애틋하던 너의 체온마저도 기억해내면 할수록 멀어져 가는데 흩어지는 널 붙잡을 수 없어 네, 여기까지 듣게요.